일본에 돌아다니면서 일본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만나서 왜 수학여행을 자꾸 한국에 가기만 하면은 안동만 가고 서울만 가고 그러냐 그랬어요. 한번 시골 문화도 배우러 오라 해가지고 정선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1년에 한 2,000명 정도가 오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사립고등학교를 쫓아다니면서 사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한테 세일즈를 했습니다. 세일즈를. 정선에서 그런 거 관심 안 가질 때에 정선아리랑 자료들 등등등등을 가져가서 정선으로 오시면은 제가 책임지고 안내도 해드리겠다 해가지고 일본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단에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때 3개 학교가 정선을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에 2,000명 가까이가 정선에 오니까 큰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뭐 문제가 생기냐면은 일본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잘 데가 없는 거예요. 정선에 숙소가 없는 거예요. 강원랜드가 생기기 전이니까. 또 강원랜드가 생겨도 거기는 도박장이기 때문에 일본 학생들을 못 재운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평창 용평 리조트로 해가지고 거기서 잠을 재우니까 정선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은 정선에서 재우지도 않을 사람들을 왜 정선 들여와서 저러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보다도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들어와가지고 아무 데서나 잠자면 되지 뭔 지역을 그렇게 따지느냐고 해가지고 되게 처음에는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정선에 재우려고 하다가 끝끝내 정선에서는 못 잤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일본 학생들이 한 2,000명 정도가 들어와서 또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들어올 때는 제가 아리랑 학교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참 우리나라가 아니라요.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폐교를 문화공간화를 만들었었어요. 1994년도에. 그래서 그 아리랑 학교가 우리 강원도의 첫 폐교를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서 했을 때 그때 나이가 제가 30대다 보니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서 전국 폐교를 활용한 콘테스트에서 1등을 해서 상금으로 뭘 받았냐면은 복사지 200통을 받았어요. 근데 상금으로 복사지 200통을 주니 그거 참 쓸모없더라고요. 이게 돈으로 줘야지 아쉬워서 문고리라도 고치고 뭐 청소라도 하는데 상금을 복사지 200통이면은 그거 싸놓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걸 나눠주느라고 애먹은 적이 있는데 폐교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저런 걸 할 때에 폐교 바닥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모셔다가 밀착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본 학생들을 지도하는 거를 사진을 찍어놓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떨 때 유용했냐면은 유네스코의 아리랑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문화재청에 아리랑 사진이 없었어요. 한 장도. 그래서 제가 가진 사진을 78장을 문화재청으로 해서 그 유네스코 등재할 때에 외국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가장 재미있게 봤어요. 뭐냐면은 같이 앉아서 공유하는 아리랑의 개념으로. 그래서 그때 유네스코 위원들이 2012년 12월 5일 날 파리에 모여 앉아가지고 파리에 모여 앉아서 모니터를 보는 게 그때 KBS 뉴스에 나왔었어요. 이게 잘못 갔구나. 이게 그때 뉴스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 하나가 그만큼 유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학생들 왔을 때 저 찍은 사진을 가지고 거기다가 다 자료로 챙겨서 보냈더니만 그거를 유네스코 위원들이 자기 모니터로 보는 게 12월 6일 날 KBS 뉴스에 나서 제가 캡처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버릴 사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버릴 사진이. 그게 그리고 또 전시나 또 무슨 영상으로 만들 때는 굉장히 소중한 사진이 될 수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주를 돌아다녔죠. 제가 만주에서 경상도 사람들을 엄청나게 만났어요. 사실은 제가 만주를 간 거는 정선 사람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만주를 처음에 갔었어요. 우리 이 압록강하고 두만강을 경계로 해서 지도를 턱 접어보면은 여기 사람들은 여기 다 몰려있고 이 아래 사람들은 주로 위로 다 가 있다 보니까 이 해이롱장성을 다니면은 경상도 마을이 그렇게 많아요. 어느 마을에 갔더니만 경상북도에서 온 사람들이 78가구가 한 마을을 이루고 살아요. 그게 어디냐면은 흥룡강성 로가기향 신성촌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흥룡강성 마을을 가면은
이 동네는 다 경상도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경상도 사투리를 그대로 쓰는 동네예요. 이런 동네에서 내가 민요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정선 사람을 찾으려고 이 중국 땅을 제가 중국 땅을 한 48번을 들락날락 했는데 들락날락 하면서 보니까 정선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못 만났습니다.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정선 사람이래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막 인사하다 보니까 정선 전시되는 겁니다. 정선 사람은 아직까지도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목록을 쭉 해서 옛날 역사책을 보니까 강원도 정선에서는 이주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런데 가장 많이 간 사람들 중에 이 경상북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주해서 여기에 다 살고 흑룡강성, 노가기양, 신성청 일대, 해림 일대는 전부 다 경상도 사람이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쪽에서는 경상도 아리랑을 많이 녹음할 수가 있었어요. 경상도 아리랑을. 그리고 이제 뭐 두만강은 다 건너는 거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슬프죠. 자기 집을 뜨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 떠난다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슬픈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집 떠난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라 그러나요? 아주 그 아픔을 담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부른 노래를 보면은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두 사람 중에 누가 가는 사람이 어떠세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면은 이런 왼쪽 사람이 가는 사람이죠. 왼쪽 사람이 경상북도 청도에 사는 사람인데 왼쪽의 할아버지를 제가 흑룡강성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사진을 주면서 오른쪽에 친구를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친구를 좀 찾아달래요. 그 친구가 자기가 1937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1937년에 중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아마 다 계획 이민일 겁니다. 만척공사에서. 그래서 이제 집단 이주를 할 때에 자기 친구가 만주 땅을 간다라고 하니까 모자를 하나 사주면서 거기는 춥대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거기는 춥대더라 하면서 모자를 사주고 자기는 자기 시계 자랑하려고 지금 이제 어깨에다가 손을 딱 얹고 사진관에 가서 도만기념이라고 하는 기념사진을 찍고 나눠 가졌대요. 나눠 가졌는데 오른쪽 사람이 되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갔더니만 1997년에 만나러 갔더니만 이분이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찾아달라고 해서 수소문을 해서 찾아보니까 오른쪽 친구는 6.25 전쟁 때 폭사를 했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흑룡강성에서 잘 사는 그런 모습. 그게 이제 우리가 계속 아리랑 가지고 얘기할 디아스포라의 모습입니다. 헤어짐 속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중국에 돌아다닐 때에 그 많은 데서 아리랑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중국의 신문사를 쫓아갔어요. 연변일보사를 제가 들어간 게 1992년 9월 23일 날 첫 비행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중수교가 된 게 1992년 9월이죠. 그리고 나서 첫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이상한 게 뭐냐면 보통 국교 수교를 하면은 자기네 나라 국적기를 수도로 들여보내주는데 중국은 1년 동안이나 우리나라 비행기를 북경으로 들이질 않았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비행기가? 상해로 들어가요. 상해로 들어가서 북경은 니네 알아서 오라라는 식이에요. 되게 거만하죠. 보통 국교 수교를 하면은 그 나라 국적기가 그 나라 수도로 바로 들어갑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유일하게 그러지 않은 나라가 중국이었었어요. 그래서 9월 달에 비행기를 타고 상해 공항에 들어가서 상해에서 항주로 가서 항주에서 북경 가가지고 북경에서 프로펠러기를 타고 연길에 들어가는 이 긴 하루 종일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연변일보를 찾아가서 제가 한국에서 아리랑 하는 사람들을 찾아왔는데 찾을 방법이 없다. 이 많은 모래밭에서 옥석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해서 이제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그때 돈으로 5만 원을 드리니까 중국의 대학 교수 월급이 그때 4만 원이었을 때입니다. 1990년대 초반에 중국의 대학 교수 월급이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할 때에 5만 원을 주고서 제가 신문 광고를 내달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거를 5번이나 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돌아오고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은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이 광고를 한 몇 달에 한 번씩 연변일보에서 내준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전화번호는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 그 대외사업부에 있는 사람을 하나를 걸어놓고요. 그리고 나서 1년쯤 지나니까 한 5월달쯤 되니까 한 30명 정도가 아리랑 잘하는 사람이 모였대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들어가서 그때부터 녹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 가니까 강원도 고성에서 이주한 사람들은 마을 이름을 고성촌이라고 짓고 살고 있어요. 춘천에서 이주한 사람들은 춘천의 양지 바른 곳이라고 해서 춘향촌이라는 이름으로 짓고 살고 있어요. 전라도에서 온 사람들은 남도 마을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갖고 살아요. 그리고 경상도에서 온 사람들은 북도 마을 이런 식의 이름을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 살고 있는데 가가지고 녹음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했는데 이 오른쪽 할아버지가 강원도 춘천 사람인데 저보고 나오는데 봉이산이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봉이산이 보고 싶다라는 건 무슨 다큐멘터리 제목 같아요. 그래서 춘천에 와서 춘천에 MBC에 있는 PD한테 춘천 사람을 만났는데 봉이산이 보고 싶다더라.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 한번 들어가서 보자 하고 다큐멘터리 만들기로 하고 2달 있다 들어가니까 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우리가 못 치는 현상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기다려주질 않는 거예요, 세월을.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더 돌아다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은 중국 조선족 시인 중에서 유명한 리상각 시인이라는 분이에요. 한국 교과서에도 나오고 조선족 중에서 가장 훌륭하게 된 문인 중에 한 분이 리상각 시인인데 저분은 1살 때 엄마 등에 업혀서 만주로 간 사람이에요. 양구에서, 강원도 양구에서. 왼쪽에 있는 사람은 조선족이 낳은 천재, IQ가 250원 마라 그러던데, 근데 그거는 제가 상상이 안 갑니다. IQ 250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조선족 법관으로 일하다가 은퇴한 사람들이고, 요 2분은 선생님들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강원도 통천 출신인데 역사학자입니다. 김재권 선생이라고 용정의 도서관을 만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제가 가니까 강원도 사람이 왔다고 많이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에 강원도 다 멀리 떨어진 분들이지만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연평공항에 도착하면은 무슨 연예인 온 것처럼 저한테 꽃다발을 걸어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구경을 해요. 먼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꽃다발을 걸어주고 하니까 내 얼굴은 그때 연예인 얼굴이 아닌데 다들 웃더라고요. 저도 웃음이 나와가지고 이 멋쩍은 거 있잖아요. 왜? 그런 분이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연평공항에 딱 내렸는데 아무도 반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 계명대 계명문화상 받을 때 상금 20만 원 받는다니까 19명이 축하해 준다고 왔는데 오늘은 제가 왔는데 축하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되게 쓸쓸한 거예요.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허전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걸 어떻게 담아낼까 내가 나중에. 우리가 글을 쓰면은 보통 딱딱한 글을 쓰고 각주를 달고 하는데 이런 분들의 이런 정감 어린 거를 과연 어떻게 표기할 수 있을까가 요즘에 그 큰 고민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그게 전시로든 또 어떤 영상으로든 이런 걸로 말이에요. 요거는 제가 2005년도에 이제 중국의 저 꼭대기 치치하얼이라는 데가 있어요. 중국의 만주 땅의 최고 꼭대기입니다. 거기에 사는 조선족 할머니를 만나고 녹음을 하는데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선텐 로션도 안 바르고 이래 다니다 보니까 얼굴이 아주 구릿빛이 돼버렸었어요. 중국에 가서 한 30일 가까이를 절에 돌아다니다가 또 비자갱신해서 또 가고 이러니까 새카매졌었어요. 지금도 여기에 그래서 저 훈장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래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을 만나서 476명을 녹음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분들의 살아온 얘기, 왜 만주 땅에 왔느냐, 그리고 시집은 언제 갔고 자녀는 몇 명을 두고 아리랑 노래를 불렀느냐, 그 아리랑은 나한테 뭐였느냐, 그리고 내가 어떨 때 아리랑을 불렀고 엄마는 아리랑을 어떻게 불렀더냐, 이런 얘기를 한 분을 만나면은 보통 한 4시간, 5시간을 만나서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겁니다. 이 녹음 자료는 제가 하는 녹음 자료는 이게 얼마 안 될지 몰라도 나중에 이게 축적되면은
굉장히 큰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들 만나서 녹음을 하고 밥도 일부러 어디 가서 먹냐면 아리랑 식당을 찾아갑니다. 아리랑 식당을 가가지고 저런 집은 이제 개고기집입니다. 개고기집은 제가 개고기를 못 먹다 보니까 이제 모두부 같은 경우를 먹으면서 이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리랑 글씨 너무 멋있습니다. 저거 오래오래 간직하세요. 저 아리랑이라는 게 이제 이분들은 왜 정했는지 물어보면은 그냥 아리랑 많이 부르고 좋아하니까 정했대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노래니까 저 이름을 오래오래 간직하세요라고 해서 진짜 얘기를 해드려요. 얘기를 해드리니까 이분이 제가 10년 만에 다시 갔을 때 리모델링을 이렇게 해놨어요. 리모델링을 이렇게 해놨는데 리모델링을 하다가 제 생각이 나더래요. 제 생각이 나서 저 글씨가 멋있다는 제 말이 저는 그냥 멋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잡아뜨린 글씨가 멋있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저거를 그대로 저렇게 해놨더라고요. 저는 2년 전에 제가 갔을 때에 사진을 찍은 겁니다. 앞에 사진하고 보면은 차이가 글씨만 저렇게 넘겨뜨려놨어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좀 좋은 말 해주고 그러면 저분들이 힘이 나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쪽으로 간 사람들은 우리말을 쓰고 살지만은 블라디보스톡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나라 해외 이주의 역사가 제일 처음 공식적으로 기록이 된 게 1863년에 여기 간 사람들이죠. 보시에트라고 해가지고 보시에트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는 데가 핫한 데여서 대구에서도 비행기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대구에서 온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대구에서 저가 항공이 들어와서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여기서 우스리스크 다녀오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하시는데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여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에트라고 1863년에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 정착한 동네입니다. 여기에 도착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기 시작을 한 데죠. 이게 우리나라의 이민사의 첫 기록입니다. 첫 기록이 1863년에 함경도 경흥 쪽에 사는 사람 이쪽에 13가구 61명이 최운보 이름도 기억합니다. 최운보를 비롯한 13가구 61명이 보시에트만에 처음 정착했다 하는 게 나와요. 이게 우리나라 처음 공식적인 이민 기록지입니다. 그 당시에 코리아 앤 더 네이버스라고 하는 이사벨라 비숍이 쓴 책이 있어요. 저 책에서 이사벨라 비숍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조선 사람이 그 당시에 왜 다 헬조선을 했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 헬조선을 한 얘기가 저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이사벨라 비숍이 서울에서 마포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서 단양까지 올라갑니다. 단양에 올라가서 어느 토호의 집에 들어갔더니 단양 부두에 있는 그 단양 나루터에 있는 주변의 애들은 다 못 먹어가지고 배가 불룩불룩 나오고 얼굴은 퀭한 얼굴인데 어느 토호 집에 들어갔더니 자기가 외국 사람이라고 자기를 집으로 반겨들인 거예요. 그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터키제 양탄자가 깔렸고 프랑스산 꼬냑하고 와인이 가득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책 속에 1800년대 책 속에.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초대받은 것을 고마워한 게 아니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약탈자와 피약탈자라는 두 계급으로 형성된 부패한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다라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를 1800년대에 가장 담담하게 표현한 책 중에 하나거든요. 번역서도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은 오직 했겠습니까? 1860년대 들어서 함경도 지역을 옛날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화외지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화외지지. 교화가 미치지 않는 지역이다. 군수가 되면은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전라도 쪽 아니면은 함경도 쪽이에요. 왜 그럴까요? 고생을 하는데 왜 거기를 좋아할까요? 거기를 가면은 교화가 미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은 지역이니까 해먹기가 아주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함경도 쪽 사람들은 농사를 지면 다 뺏겨버려요. 농사를 지면 다 걷어가 버리고 없는 데다가
그때에 1860년대에 뭔 일이 일어나냐면 함경도에 계속 가뭄이 들어요. 수해가 생겨요. 더군다나 1863년에는 이른 서리가 내려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농작물이 싹 못쓰게 돼버린 겁니다. 거기 살던 사람들이 죽기 아니면은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함경도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주를 합니다. 이 영향이 어디에서 또 나타나냐면 지금 중앙아시아 살고 있는 고려인들, 할아버지들 한국말 하는 사람들 보면 한국말이 아니라 함경도말을 하죠. 옛날에 이 지역을 가지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이 지역이요. 요 함경도 지역에서 이 일대를 가지고 육진이라고 했죠, 옛날에. 그래서 이쪽 지역에 쓰는 방언을 가지고 육진방언이라고 하는데, 육진방언을 가진 사람들이 그대로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주를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1937년에 강제 이주당에서도 중앙아시아 갈 때도 그 방언을 그대로 가져가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도 중앙아시아 고려인들 쓰는 말이 함경도 사람들이 쓰는 육진방언을 쓰는 겁니다. 노래할 때도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쨌든 이런 희망이 없는 나라에서 탈출하는 길은 우리나라를 떠나는 길밖에 없으니까 그때 가장 먼저 간 데가 연해주 쪽으로 간 거죠. 이 사진은 아마 처음 보실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핀란드에서 구입을 한 사진인데 우리나라에는 한 번도 공개가 안 된 사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이에요. 아래 보시면은 코리아니쉐 아우스반더러 해가지고 한국인 이민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때 표정들을 보시면 이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다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의 표정이 웃음 짓는 사람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우리나라 땅을 떠나버렸죠. 그리고 처음 정착한 데가 포시에트만입니다. 나중에 블라디보스톡 가시면은 꼭 한번 가보세요. 저기 박물관도 있는데 그 작은 집 같은 박물관에 뭐가 있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쓰다가 강제 이주되기 전에 썼던 그릇이라든지 가마솥 같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주할 때 꼭 가져가는 게 가마솥이에요. 네, 솥은 꼭 들고 갑니다. 식솔들이 있어야 되니까. 식솔들이 있어서 먹여 살려야 되니까 가마솥은 가져가는데 여기 박물관이 있어요. 여기에. 요즘에 박물관이 있는데 요거 아닙니다. 요즘에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한번 꼭 가보시면은 조선 사람이 쓰던 밥숟가락 뭐 등등등등 다 있어요. 저는 그런 거 한번 제대로 딱 보고 가슴에 담는 게 어떤 교육을 받는 것보다도 내 마음을 쾅쾅 찌르는 후벼 파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직접 보고 뭘 기획하고 만들고 하는 게 그렇지 않은 경험이 없이 책만 읽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블라디보스톡 가면은 그 아르바트 거리 가가지고 당근 크림만 사지 말고 저런 데 가가지고 포시에트만에서 밥숟가락을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태지라는 사람이 2014년에 블라디보스톡 공연을 하고, 서태지가 저는 대단한 가수라는 걸 이때 알았습니다. 블라디보스톡하고 공연하고 공연 수익금을 자기가 다 내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 정착했던 지신허라고 하는 마을에다가 기념비를 하나 세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돈을 다 내놨어요. 서태지가 훌륭한 것도 있지만은 서태지 주변 사람이 좋았나 봐요. 저런 좋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 사람이. 그래서 서태지가 저기다가 기념비를 세웠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소국경이어가지고 국경은 들어가지 못해서 저도 저기를 한 3번 정도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꼭 가보고 싶어가지고, 이건 한국 사람들만 하는 게 있잖아요. 야매로 하는 거. 야매로 이제 가이드를 통해 가지고 거기 가서 그 국경 수비대원한테 꼭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라 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알려줘요. 돈이면 해결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적당한 돈을, 비싸지 않은 돈을 주고서 꼭 들어가서 사진 찍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제가 저기를 들어갔는데 밤에 꿈을 꿨어요. 제가 뭔 꿈을 꿨냐면, 저는 저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니까 한국 사람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데 꿈을 꿨는데 글래디에이터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글래디에이터 영화의 주인공이 갈대밭을 막 헤치면서 뛰어가는 거 기억나세요? 네, 그 모습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글래디에이터 모습이 갈대밭이 나한테 왜 보이지? 하고 일어났다가
꿈에 깼다가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앉다가 이제 그 침대 모서리를 잘못 앉아가지고 꼬리뼈가 이제 나간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잘 앉았는데 침대 모서리에 딱 앉으니까 막 몸이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게 꼬리뼈가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저까지 4시간 동안 차에 누워서 갔어요. 누워서 가서 저기 가니까 멀쩡한 거예요. 멀쩡해서 저길 들어가니까 꿈에 보았던 풀밭이 펼쳐진 거예요. 그 그림이. 이게 꼭 무슨 영화 같은 얘기지만 진짜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내가 어제 꿈에 봤던 게 바로 이 모습이었구나. 고려인들이 살던 마을 일대가 저기에 3,000 가구 가까이가 살았어요. 근데 3,000 가구 살던 마을이 고려인이 1937년에 강제 이주 당하니까 저기가 풀밭이 돼버렸죠. 그런데 꿈에 보았던 그 억새들이 그대로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저길 나오다 보니까 꼬리뼈가 아파요. 병원에 가보니까 꼬리뼈가 부러져가지고 엑스레이가 나온 거, 엑스레이 찍은 걸 그 병원에 가서 바로 그 다음날 귀국을 해서 한국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가 판독이 잘 안 될 정도로 엑스레이가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하나 보려고 꼬리뼈가 나갔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뭐 꼬리뼈 나간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꿈에 저게 왜 보였을까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보고 싶어 했나 봐요. 저게 3번을 시도해가지고 들어간 거니까요. 그래서 가기 힘든 데지만은 저기는 이제 포시에트에서 좀 가까운 데 있습니다. 포시에트에서 가까운 데가 있는데 나중에 아마 여기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렇게 살았습니다. 정갈하게. 그래서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해주를 오게 됩니다. 연해주에 오게 되니까 연해주에 사는 한인들의 모습이 너무 정갈하고 부지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벨라 비숍이 아까 책에서 얘기했던 조선은 희망이 없는 나라다라는 생각을 이사벨라 비숍이 정정을 합니다. 뭐라고 정정을 하냐면 조선 사람들은 게으르고 나태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시스템의 문제다. 시스템이 잘 갖춰진 연해주에서는 너무 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벨라 비숍이 알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 사는 고려인들의 모습을 이사벨라 비숍은 이런 그림으로 남겼어요. 초가집에 살지만은 정갈하고 행복한 모습. 그리고 자기가 일하면은 일한 대로 열심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블라디보스톡 사회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우리나라 밖에서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신문사, 잡지사 다 있었던 데는 블라디보스톡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밖에 하나의 국가 체계를 갖췄던 나라는 실은 블라디보스톡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1937년에 모두 다 강제 이주를 당한 겁니다. 요거는 1905년에 개청리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아까 포시에트만에 가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니까 위로 올라오죠.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 시내에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 살던 마을을 만들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개청리입니다. 그 개청리가 지금 어디냐면은 아르바트 거리가 개청리입니다. 아르바트 거리에서 쭉 내려가서 해안가까지 가죠. 해양공원 있는데 그 해양공원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부들이 활동하던 어업기지가 있던 데예요. 그래서 제가 블라디보스톡 가는 분들한테 강의를 하면 그런 얘기합니다. 아르바트 거리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다 하는 것도 좋지만은 거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청리였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쯤 알고 가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개청리가 그렇게 그 동네에 있다가 이제 1911년 되니까 러시아에서 개청리를 다른 데로 옮기죠. 그 옮기는 데가 어디냐면은 오케안스카 거리라고 하는 신한촌이라고 하는 데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한촌으로 1911년에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1937년에 신한촌의 고려인들은 또 중앙아시아로 다 강제 이주를 당하는 거예요. 개청리에 우리나라 어린이들 보세요. 겨울인데도 신발이 없습니다. 겨울인데도 신발이 없고 또 누더기 옷들을 입고 있죠. 그러니까 초기 이민들은 저렇게 아마 어려웠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그대로 사는 모습을 핀란드 사진작가인 요한 칼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개청리에 와서 찍었다가 이 사진을 상업엽서로 내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어가지고 겨울 모습이어서 그래서 이 엽서가 희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우리 고려인들은 큰 배를 가지고 해양 활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공도 정책이라고 해서 섬을 비우는 정책을 써버렸어요. 왜구들이 들어오면은 왜구를 섬에서 막아야 되는데 섬을 비우는 정책을 쓰니까 왜구의 전진기지가 섬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개천리에 살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배를 만들어서 멀리 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캄차카만 같은 데 가서 원양어업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어업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1937년 강제이주 될 때 가장 먼저 죽은 사람들이 어업 활동하던 지도자들인 거죠. 여기 지금 이제 거기 아르바트 거리입니다. 아르바트 거리가 어디냐면 여기서 쭉 내려오면 요 건물 지금 하나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아르바트 거리에서 해양공원 가는데 요 건물 하나가 지금 있는데 유일하게 남은 이 건물이 옛날 우리나라 신문사가 있던 건물이죠. 거기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 그 모습을 찍으니까 요거예요. 요 모습입니다. 요 모습이 쭉 가고 막 이 일대 한국 사람들이 이태원 와 있는 것보다 더 많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가면은 세울스카야 울리자르라고 해가지고 서울거리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신안촌이 되는 겁니다. 신안촌 일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바다를 보면서 그렇게 살던 모습이에요. 신안촌 모습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해조신문도 내고 또 고려극장도 만들고 또 거기에서 고려사범대학도 만들고 해서 빨리 선생님들을 양성해야지 우리나라가 가난에서 해방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 학교에서 나온 선생님들이 그 연해주 일대로 다 흩어져가지고 애들 교육을 중시했습니다. 제가 해외 나가면서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멕시코도 그렇고 쿠바도 그렇고 막 눈물이 나요. 쿠바 같은 나라는 이민을 온 사람들이 300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민의 2세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학생 수가 21명 정도 되는 학교를 운영하려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달에 얼마 벌지 못하는 돈 중에 10분의 1 정도를 떼가지고 학교 운영 자금으로 쓰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야, 다큐멘터리가 다른 게 다큐멘터리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고려 사범학교를 만들어서 여기서 인재를 배출해서 교육 현장에 다 투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의식들이 많이 깨이게 됐죠. 그리고 1937년에 블라디보스톡에 사는 우리나라 고려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죠. 여기 사는 고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두면은 일본과 내통을 해서 일본 첩자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강제 이주시키고 실제로 여기 강제 이주시키기 전에 1937년에 일본이 중일 전쟁을 일으켜서 이쪽으로 올라올 때 좀 지체가 되죠. 배탈들이 다 도졌잖아요. 그래서 혹시 정로환이라고 하는 약 아시죠? 정로환이라고 하는 약을 한번 잘 보세요. 일본 군인들이 심양 쪽으로 들어가다가 배탈병들이 다 설사병들이 났어요. 그래서 일본 육군이 급하게 일본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설사약을 만들려고 했는데 설사약 이름을 뭘로 정했냐면은 빨리 러시아를 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정복할 정자에다가 이슬로자는 러시아죠. 정로환이라고 하는 걸 만들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로환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 뭐로 씁니까? 바를 정자를 쓰죠. 옛날에는 정복할 정자에 썼어요. 그걸 만들어서 이쪽에 있는 군인들한테 다 보급을 하니까 치고 들어올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군인들은 이래서 안 되겠다. 여기 조선 사람들을 싹 저리로 옮겨야 된다 해서 17만 8천 명이라고 하는 조선 사람들을 다 기차에 화물차에다 태워가지고 그 화물차에다가 강제 이주시키죠. 그리고 강제 이주시키기 전에 조선 민족 지도자 2,000명을 총살을 시킵니다. 2,000명을 1937년 4월부터 끌어들여가지고 4월부터 총살을 시키고 지도자가 없는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강제 이주 기차에 태워서 지금 가장 먼저 도착한 데가 로슈토베 카자흐스탄이죠. 그래서 여기 내린 사람들은 또 트럭이나 등등 해서 쿠스타나이, 까라칸다, 끄지로르다 이런 식으로 다 터지죠.
그리고 또 내려간 사람들은 타슈켄트, 또 사마르칸트, 여기가 이제 실크로드의 기점이잖아요. 그리고 더 내려가가지고 우르겐치,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로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가가지고 이 일대에, 중앙아시아 일대에 다 자리 잡은 사람들이 30만 명이나 되죠, 지금. 이제 늘어나가지고. 그리고 여기 살던 사람들은 또 어디로 가냐면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가지고 우리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혹시 ISIS라고 아시죠? 네, ISIS라고 해서 이슬람 그 IS 반군.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전에 누가 한 사람이 들어갔다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실은 거기 고려인들이 꽤 들어가 있죠. 고려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방 다니다 보니까 옛날에는 세상의 끝이 어디냐고 그러냐면은 소니하고 도요다가 없는 데가 세상의 끝이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걸 거꾸로 말하면은 세상 어디 가도 소니하고 도요다는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상의 끝이 어디냐 그러냐면은 삼성과 한국 사람 없으면 세상 끝이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디 가도 한국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쿠바에서 한참 한 10시간 차를 타고 들어가서 야 여기를 어떻게 가냐 하고 돌아갔더니 거기 한국 사람이 2사람이 와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처음 기차 탔던 데가 라즈돌로의 역이죠. 저기 앞에 광장에 모여서 다 기차를 탔는데 그때 화가 안일이라고 해서 안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인파 속에 엄마 등에 업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크면서 엄마가 얘기를 계속 해준 거예요. 너가 아비규환이 돼서 차를 올라타는데 러시아 병사가 착검을 하고 눈을 부라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엄마가 계속 들려준 거예요. 이 사람이 커가지고 자기는 기억을 못하잖아요. 갓난아기니까. 이 사람이 커서 유명한 화가가 됐어요.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유명한 화가가 됐는데 화가가 돼가지고 자기 기억을 살려서 화물차 강제이주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현대미술관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 그림을 전시할 때에 70이 넘은 노인네가 이 그림을 설명을 하면서 눈물을 한없이 흘렸어요. 자기 어렸을 때의 기억을 그림으로 그려내고 저는 이 화가가 되게 부러워요. 그래서 자기 기억을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는 거. 아까 제가 꼬리뼈 다친 거 같은 경우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의 아픈 기억을 그림으로 그려내서 그거를 설명을 한국에 와서 하니까 얼마나 복받쳤겠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손수건을 건네주고 했는데도 손수건 하나가 모자라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엄마가 들려준 기억, 그리고 이 속에는 자기의 어린 모습이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그림 설명을 하는데 어떤 말 잘하는 그림 설명보다도 훨씬 더 감동적이었던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분 자체의 삶이고 고려인의 삶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전시할 때에 그런 좀 어줍을 수가 있잖아요. 전시하다 보면은 이제 저희는 박물관 전시하다 보면은 예산이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면 적은데 예산 많을 때 자꾸 화려함에 유혹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화려함에 유혹되는 것보다도 저는 솔직하게 아픔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도록을 하나 만들어도 화려하게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도록을 만들 때 이 유물의 프로버넌스, 이 유물이 어떻게 와서 우리 박물관에 들어왔는지를 좀 적어놓고 싶어요. 내가 이거를 어디서 구했는데 어디서 가져오다가 어떻게 돼서 한 번은 잃어버릴 뻔했다라는 얘기까지도 프로버넌스잖아요. 그걸 적어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거는 그런 걸 허용 안 하잖아요. 뭐 유물 센치하고 유물 규격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다 끝이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아쉬워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이번에 나온 도록은 한번 그 시도를 해봤는데 사진을 딱 그냥 넣고서 해봤는데 오히려 반응이 그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 같아요. 그냥 솔직함을 슬프게 그냥 그대로 담아내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좋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안촌 사진을 구했는데 1937년에 신안촌 사진들, 저거 그냥 전시해서 딱 해놓고 신안촌 소학교 사진들 하면은 학생들 하면 별로 감동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속에 절반이 넘는 아이들이 1937년 강제 이주 때 기차에서 목숨을 잃었다 하면 사진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이 아이들 중에 실제로
마지막에 1937년 6월 달에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을 찍을 때만 해도 자기네들이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이들은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1937년 9월 9일, 9월 10일 사이에 얘네가 블라디보스톡에서 기차를 베르바야레치카역이라는 데서 기차를 타고 강제 이주 열차에 아버지 엄마 따라서 올라탔죠. 따라서 올라탔는데 화물차에 4가족을 한 칸에 태우다 보니까 겨울에 시베리아를 달리다 보니 추위에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중에 절반 이상이 그때 강제 열차 속에서 다 죽어버려요. 다 죽고 그 아이들을 길바닥에 내려가지고 차가 열차에 섰을 때 돌무지 무덤을 만들어준 사람은 그래도 낫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이칼 호수를 지날 때 애들을 똘똘 싸가지고 강에다 던져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진 한 장 속으로 좀 풀어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진 한 장이지만은 아픈 모습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저분을 만났어요. 저기 그때 그 아리랑 로드라고 하는데 제가 저분은 꼭 만나서 한번 인터뷰하라 그랬어요. 이분의 시어머니가 최혜경이라고 하는 여자가 강제이주 열차 탈 때에 기차에서 일기를 썼어요. 강제이주 기차 타고 오면서 우즈베키스탄까지 오면서 일기를 썼는데 저기 보이는 그림이 바이칼 호수의 배를 그리고 자기가 가는 기차를 그렸는데 기차는 아주 작게 그렸죠. 호수의 배는 크게 그렸어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모습이죠. 그러면서 저 일기 속에 하나하나 읽어봤어요. 제가 저 일기를 사진을 다 찍어와서 집에서 읽어봤는데 제가 안내의 일기라고 하는 거를 원문으로 봤었어요. 원문으로 대학 다닐 때 원서 강독하면서 대학원 때 봤는데 안내의 일기를 보는 것보다 10배 이상의 가슴 아픔이 다가오는 거죠. 가슴 아픔이 다가와요. 그래서 제가 이 일기를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에다가 얘기해서 이분한테 훈포장을 주더라도 저런 일기는 우리 국가에서 관리를 하게끔 해달라. 그렇게 청원을 해서 지난번에 국가기록원에서 이분을 한번 만났었는데 시어머니가 강제이주 될 때 차를 타기 전날부터 썼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오는 과정, 정착 과정을 일기로 썼는데 너무 슬퍼요. 첫 일기의 첫 문장이 뭐냐면은 아주 우울한 아침이다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울한 아침이다가 뭐겠어요. 내일 강제이주 기차를 타야 되는데 일기의 시작을 아주 우울한 아침이다라고 한글로 써놨어요. 한글로 저 연필로 또박또박 저 쓴 일기를 읽다 보면은 눈물이 나서 못 베기겠어요. 제가 50대가 넘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저 일기 자체가 담고 있는 강제이주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아픔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서 제가 아리랑 로드 다시 한번 들려보게 하시면 저 일기가 나올 겁니다. 저 일기를 우리가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갔을 때에 이분을 만나가지고 저 일기 얘기를 좀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도착을 했죠. 도착을 하니까 뭐 갈 데가 있습니까? 이런 데서 밤을 보내야 되는 거죠. 집도 없고 저런 데서 그냥 우리가 하니까 겨울에 움막을 덮어놓고 옆에다가 그냥 저런 풀들 꺾어와서 살다 보니까 할아버지들 할머니 돌아가셨죠. 그래서 지금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의 노인들을 만나면요 1935년 6년생들이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죠. 1935년 36년생들은 갓난아기였을 텐데 겨울을 못 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저 때에 이제 다 돌아가시고 뒤쪽에 이런 묘가 세워져 있습니다. 묘가 그대로 있어요. 나중에 이제 카자흐스탄 우슈토베 같은 데도 좋은 그 역사 기행을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저기 가면 저 비가 다 세워져 있는데 제가 가서 지난번에 비문을 한번 찍어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영월 엄씨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기는 김인덕인가 하는 분들인데 저렇게 다 비문에다가 저런 자기 한글 이름을 다 써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인들이 묻혀있는 언덕입니다. 여기가 지금 언덕이 있는데 여기 바스토베라 그러죠. 바스토베라고 해가지고 이 언덕인데 저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냥 슬픔의 언덕이라고 했어요. 그냥 슬픔의 언덕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저걸 보시면 뭐 이름 하나 부여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이름인데 멀리서 바라보면 저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앞에서 다 살다가 누워있고 그렇습니다.
왼쪽의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강제이주 될 때에 갓난아이를 우리 모두 다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엄마가 애를 안고 가다가 얘는 살려야겠다 해서 이 아이를 갓난아기를 포대기에 뚫뚫뚫뚫 말아가지고 섰던 역 아래 대합실 의자 밑에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는 출발을 한 거죠. 부모는 그 부모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출발을 했는데 이 아이가 크다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그 거둬들인 그 애가 오니까 이제 러시아 사람인데 사실은 러시아가 아니라 아르메니아계 같아요. 아르메니아계 사람이 키웠는데 얼굴이 다른 거를 알고 15살쯤 돼가지고 엄마 아버지 얘기를 했더니 너희 엄마 아버지는 아마 저기 우즈벡이나 까자키나 일로 갔을 거다, 실려갔을 거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아이가 아니죠, 할아버지가 아이였을 때 15살 때 집을 나와가지고 집이 치타였었어요. 치타역이라고 있어요. 치타역은 이쪽입니다. 거기서 이제 아버지 찾아간 여정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가다가 러시아 애들한테 맞아가지고 이 뒤통수 같은 데가 이 쇠자국 뭐라 그러나요? 쇠에 맞아가지고 터져가지고 아문 상처 머리가 없는 거 있죠. 이런 상태로 아버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계신 데가 우즈벡이라고 하니까 우즈벡 쪽으로 쫓아가다가 또 러시아에서 아르바이트 같은 거에서 돈 모아가지고 또 가고 깡패들한테 이 러시아 애들이 되게 이런 사람들 자기네 민족 아니면은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맞고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나이가 52이 돼가지고 엄마 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엄마 아버지 살아 계시겠습니까? 살아 계시지가 않죠. 엄마 아버지를 딱 찾아갔을 때는 엄마 아버지가 벌써 묘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저를 만나가지고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말을 하나도 못하죠.